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소를 조금 하다가 말아가지고요. 이 내용과 함께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루소는 이 자연 상태의 설정을 앞에 있는 사상과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요. 자연권과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십니다만, 그때의 자연권과 자연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목가적이다. 여기서 목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시골 마을스러운 어떤 가족의 형태 뭐 이런 건데요.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은 뭐 약간 신석기 시대의 모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루소의 입장에서의 자연 상태는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는 내가 필요한 재화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서 재화가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홉스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왕래하지 않고 이렇게 막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이 또 충분하다라는 어떤 설정으로 인해서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뭔가 사람들끼리 교류를 해야 도덕적인 게 생기기 때문에 교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사회 상태라고 하는 걸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 상태는 사회 계약 상태하고는 좀 다르게요. 어떤 사람들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점점 모여 살기 시작을 했고, 그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이제 네 거와 내 거에 대한 구분이라는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유재산이 생겨났다는 건 내 거, 네 거의 구분이 생겼다는 거고,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빈부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이 부자와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서 노예와 같은 신분, 계급 이런 걸 발생을 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강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자유를 구속하게 되고 예속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부자유로운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는 게 루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연적 자유를 원래 회복해야 되는데 사회상태가 되면서 이 자연적 자유를 잊어버렸잖아요. 그것을 계약을 통해서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원한다. 그래서 루소의 사회계약에 몇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평등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보하셔야 되고 다 양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0, 얘도 0, 0, 0, 0, 0 이렇게 되니까 똑같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유로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서요.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형태로 사회계약을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지배를 반대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만을 강조하게 되어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형태가 되면 타인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자유로움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소 선생님이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일반 의지의 개념입니다. 사회계약을 맺는 존재들을 이렇게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원하는 어떤 의지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의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 모든 의지는 전체 의지라고 루소가 표현합니다. 전체 의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개별적인 사람들만 원하는 의지가 있고
사람들만 원하는 의지, 요 사람이 원하는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만의 의지다라고 해서 개인의 의지 혹은 개별 의지 혹은 특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수 의지다. 그에 비해서 일반 의지는 이 7단원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세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 의지를 가져서 우리는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일반 의지. 그래서요, 뒤에 선생님이 썼지만 일반 의지는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의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익을 위한 의지. 그래서 이 일반 의지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A도 자신의 의지에 지배를 받고 B도 자신의 의지에 지배를 받고 C도 자신의 지배의 의지를 받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배를 받는 것으로 자유로움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루소가 영향을 준 사상가가 우리가 배운 사람 중에 칸트라는 분이에요. 칸트는 우리가 도덕 법칙을 세워서 그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생활 영역에 이걸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상을 원래 여기에서 루소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루소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 의지의 개념을 도덕성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형태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이 내가 만든 의지로 만든 법이어서 내가 만든 의지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회복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에게 요 앞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올려서 전면 양도하게 된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자유로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때의 자유는 사회계약을 맺은 법이 보장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적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7단 배우실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루소는 이 모두 양도한다라고 표현할 때 생명권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7단은 그 형벌 얘기할 때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루소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동의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웠을 경우에 자신의 생명을 해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으로 우리 생명권이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일반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칸트에게 있어서는 도덕 법칙으로 표현된다면 루소에게 있어서는 법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법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형태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반 의지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이익을 보장받는 자유로움을 회복한다. 사회적 자유를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 의지는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분할되거나 대표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루소는 주권의 형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루소는 이 주권을 우리 모두가 지닌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는 모두의 의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권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면 루소는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과 주권자가 일치된 그런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국민이 가지면서 동시에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는 형태로 타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를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자유를 회복하죠. 그래서 뭘 반대하시냐면 대의 정치를 반대하셔서 로크나 홉스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권력을 넘겨서 그 사람이 통치해줘야 된다는 것에는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통치하는 형태로서 공화정 형태를 추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고 군주정과 같은 형태에 반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직접 민주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의 규모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애를 느끼는 작은 규모의 국가 형태를 이상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 의무가 왜 발생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흉, 공리주의, 롤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리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민불복종
공리주의와 롤스는 시민 불복종할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공리주의는 최대한 최대 행복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따르며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해당하는 다수에 대한 이익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롤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한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 체제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라는 자연적 의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흉을 볼 텐데 흉은 여기서만 나오는 사상가라서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근대에 있어서 베이컨 그리고 홉스, 로크 이후에 이제 공리주의 연결될 때 이제 여기 흉이 중간에 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리주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사상가로 우리 윤사 시간에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경험주의를 계승해서 인간의 어떤 도덕 판단이나 모든 행위의 기준을 이성보다는 감정에 두고 있다, 감각에 두고 있다, 경험에 두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국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적으로 혜택, 유용성, 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았으니까 그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보응한다라는 맥락에서 정치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 혜택이 없어진다면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도 없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동의 이런 것들로 정치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계약론 할 때 처음에 제가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론을 마치면서 제가 차이점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론자들에 대한 차이점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기 홉스, 그리고 로크, 그리고 루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표가 있는 게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표로 그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 모두는 자연 상태를 설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요. 홉스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의 성악설을 주장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 홉스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린다. 이거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타인에 대해서까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그냥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만유에 대한 만유의 투쟁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투쟁 상태라는 말보다는 전쟁 상태, 라는 말로 기억해 주시면 비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로크는 평화롭고 자유롭죠. 그래서 홉스가 이야기하는 전쟁 상태와 같은 상태라고 자연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의 루소가 누리는 자연권의 핵심은 세 가지였죠. 자유에 대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자연권이 뭐냐 그러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이러한 자연권과 자연법에 의해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과정이었고요.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사적인 판단을 내려서 옳고 그름을 재판을 하게 되는 개인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니 이 사적인 판단은 개인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공정하지가 못해서 이성의 한계와 오류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자연 상태를 극복해야 되는 근원을 설명을 하고 계시죠. 루소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초기 자연 상태가 있어요. 초기 자연 상태는 자연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하는 목가적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고 사회 상태로 전환되게 되면서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때문에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불평등과 부자유가 초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회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하고 넘어가자면 그때에 우리가 소유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홉스한테서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재산 소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루소는 재산권이 있지요. 재산 소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 루소는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유권이 있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없는 걸로 루소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홉스에게서의 사회 계약의 목적은 이 자연 상태 자체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전쟁 상태, 투쟁 상태, 상호 불신과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약을 맺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공통의 권력, 공통의 힘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의 권력과 힘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로크에게 있어서는 원래는 평화롭고 괜찮게 살아가던 사회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성의 한계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생겨났으니까 이런 사적 판단이 아닌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거를 공정한 재판관을 만드는 게 여기서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소에게 있어서는요, 아까 초창기에 있었던 이 자연적 자유가 사회 상태로 넘어오게 되면서 훼손된 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자연적 자유를 사회 계약을 통해서 회복하는 건데
사회 계약을 맺어서 보장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연적 자유하고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자유를 사회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복원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 홉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회계약을 깨뜨려가지고 자연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 양도합니다. 모두 양도하는데 여기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측면에서 베카리아하고 비슷하지요. 생명권을 지키려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 생명권을 박탈하는 권리까지 양도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를 양도했어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에게 주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국가 얘기하면서 쓰겠습니다. 모든 권력을 양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크 선생님은 공통의 재판관 역할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양도할 필요가 없어요.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의 집행권, 일부 권력만 양도하시게 되는데 이제 집행과 관련된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일부 권한만 양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소는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자연적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유가 훼손당하면 안 돼서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 의지에게 전면 양도해야지. 전면 양도해야 되고 이때는 생명권이 포함되죠. 생명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치 형태는 줄여서 정책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정치 형태로서 홉스는 한 사람 혹은 한 합의체에게 전체를 양도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드는 거죠. 모두 양도해서 위임해서 권력을 갖게 하는 형태인 절대 군주적 형태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개로 갈라져 있으면 힘을 분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적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권력 분리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절대 군주에게 우리가 모든 권한을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야 되냐면 군주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인민은 주권이 없어서 통치를 그냥 받는 식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을 어쨌든 이 식민이 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모두 양도를 했습니다. 모두 양도를 했으니까 군주가 임의적으로 권력 행사를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 다 넘겨줬어. 우리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과 같아.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맥락이라고 본다면 로크는 일단 처벌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이 나누어지긴 합니다만 법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일부 양도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영된 여기에서 표현은 신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탁의 목적에 맞게 권력이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의적 권력 행사가 불가능한 거죠. 예, 반대하는 거고요. 신탁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입법권에 대해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 국민과 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자가 이 사용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입법권의 소유자가 인민인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의 뜻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시게 되면 이 대표자를 다시 해임을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를 통해서 신탁된 목적에 맞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신탁된 권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저항권을 인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로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루소 선생님은 일반 의지가 통치하는 거고요. 일반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만들어서 통치를 하는 건데 이 법을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없으니까 모든 국민이 만들 수가 있죠. 이 모든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될 수 없습니다. 대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모든 국민이 지닌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직접 민주정치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일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는요, 단순 행정 조직이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서 벗어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원래는 루소의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항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항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그 단순 정부 조직이 일반 의지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항하는 것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제가 여기 로크에게서의 정부 형태를 쓰지 않았는데요. 정부 형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인 입헌군주제 같은 것들을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비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는 많이 비교를 했다기보다는 개별 사상가를 많이 물어보고 한두 선지 정도 비교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시민불복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